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오늘 이제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 결심 공판 있는 날인데 언제쯤 구형이 나올까 했는데 바로 떴네요. 징역 10년 구형했네요. 김영남 의원님, 오늘 네. 이제 결심 공판이니까 구형을 하는 건데 체포 방해뿐만 아니라 지금 기소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직권남용죄도 있었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있고 몇 가지 이제 죄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 예. 네. 이걸 다 합쳐가지고 10년을 구형한 겁니까? 그렇죠.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백대현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된 건, 그러니까 내란 제외하고 일반 이적죄 제외하고 요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특검의 구형이 징역 10년이 나온 거죠. 체포 방해 같은 경우에 최고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인데요. 예. 원래 공무집행 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근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거기에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6개월 이하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죄, 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죄들이 더 붙어 있으니까 그 경우에 단순 합산을 하지는 않거든요. 법정형에. 그러니까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6개월에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3년 9개월을 더 하는 게 법정형의 상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1년 3개월쯤 되나요? 7년 6개월에 3년 9개월을 더하면? 지금 10년 구형 형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보기엔 그 특검의 구형은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징역 10년이 구형된 거죠. 네. 상당히 적중하셨는데 그러면 선고도 한번 예상해 보시죠. 선고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뭐 통상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 미만으로 선고되면은 원칙적으로는 항소 대상입니다. 양형 부당 항소 대상이 되는 건데 저는 뭐 징역 한 5년에서 7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징역 5년에서 7년? 네. 만주 변호사 김유정 의원님의 예상은 얼마나? 저는 한 징역 8년 예상하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내란 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사형 아닌 무기징역은 따놓은 거고요. 중요한 건 1월 18일 날 걸어 나오는 꼴은 안 볼 수 있겠구나. 예. 그 점에서 안심합니다. 예. 이건 선고가 언제죠? 이게 이거 1월 16일 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1월 16일입니다. 10년이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체포 방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본 것 아닙니까? 그 뒤로도 막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그때 당시 경호처에 있던 이강 전 경호 5부장이 이런 증언도 했어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고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이제 친입 쿠데타 세력의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경호 5부장이나 뭐 저런 사람, 저 사람만 있었겠느냐마는 저때 당시의 상황에서 내란범을 지키고자 저렇게까지 결성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측면만 보더라도 저는 앞에서 이제 우리 만주 변호사이신 김유정 의원께서 8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런 핵심 진술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 진술 증거잖아요. 증거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이 백대현 부장판사 35부죠. 이쪽에서 보였던 태도를 보면 죄질이 상당히 더럽거든요. 그리고 죄질이 더러운 이유는 이런 핵심 증거들이 유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윤석열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선고의 기일을 늦추려고 했고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했던 것이 윤석열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10년 구형을 했는데 백대현 판사가 저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해주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서 12년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이른바 이제 속칭 올려치기죠. 예.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는 한 징역 11년 3개월까지는 가능해요. 12년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저는 뭐 되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김건희 그 구형할 때 얘기한 논거가 피고인 지위의 중요성.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사건의 상징성.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내란 사건이잖아요. 저는 근데 검찰이 말씀하신 10년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고인의 지위의 중요함, 사건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특검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서 되치기를 하면 국민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그 법원이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되치기를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아. 올려치기. 네, 올려치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검찰보다 더 높이 올려치기, 네. 되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재판이 중요한 건 뭐 지금 일반 이적죄로 구속이 연장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1월 16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8일 날 끝나는 건데 이때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유죄가 돼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 내란 우두머리는 밖에 안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그야말로 그 이후에 체포영장을 방해한 거잖아요. 근데 본 사건은 더 큰 게 2월 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이때부터 아 법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란이 진압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의 10년이 좀 작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구형이 오늘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 이적죄로 구속신문 받은 거 예. 10월 23일 아직 그 결론 안 예, 나왔거든요. 30일 날 의견서 30일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예, 의견서 그러니까 보고 예, 그러면 뭐 결정하겠지요. 이거나 저거나 걸어 나오기 힘들다. 아무튼 이런 자가 예. 다시 나온다는 막아야죠.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군대 안 갔다 온 티가 너무 나요. 윤석열이 그 왜냐하면 그 경호처 직원의 증언이 여기 미사일도 있다 뭐 그러면서 여차 한번 쏜다는 취지로 뭐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관저 주변에 있는 미사일은 지대 공 미사일이 있는 대공이죠. 거예요. 대공 방어 예. 체계로 있는 거지. 근데 아니 그때 공수처나 이런 데서 뭐 비행기에서 체포하러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국민은 하늘이니까. 아, 국민을 향해서 쏘겠다고?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하고 지대공 미사일을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걔가 뭘 보니까. 알겠습니까? 걔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생각만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갖다가 안 해봐서 그런데 이 대통령을 하면은 이 군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 주임 원사가 통닭 사주고 싶어 하는데 이 민주당 놈들이 말이에요. 횡포를 저질러서 내가 그래서 계엄한 겁니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놈이잖아요. 아, 고무 호수도 부족해. 그러니까 얼려야 됩니다. 거의 그거. 통당 내란이네. 통당 내란. 참 보면 또 더 웃겼던 게 뭐냐 대통령이 총기를 노출해도 괜찮다. 아니 총기를 노출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유치해도 진짜 유치한 인간이다. 그 경호처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야 좀 총기를 좀 노출해봐라. 총기 노출하면 쟤들이 그 총기 보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가 국정을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좀 아찔아찔해요. 진짜 3년. 아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일련의 진술을 떠나서도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그 총기를 노출하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체포된 직후에는 김건희가 경호처 가서 청원 뒀다 뭐하냐 라는 말까지 했다는 얘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그냥 혼자 아직도 헛된 망상에 빠져서 쓸데없는 얘기를 진술을 하는데 백대현 그 부장판사가 일거에 그냥 그건 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짓을 한 것 정말 부족한 윤석열을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요즘에 이제 나와서 해명하고 논리를 내세워서 방어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도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것밖에 국리가 안 나오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저기에서 뭐가 나오겠나. 그러니까 뭘 좀 평소에 책을 읽든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든지 돌아보든지 이런 훈련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논리가 나올 텐데 요즘 나오는 게 통닭이라든지 겨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술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죠. 왜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술 얘기할 때. 아니 왜요? 먹는 것도 들어있어요. 술 외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는 아주 진짜 그 사이다 같은 판사가 그 제가 모르겠는데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갔을 때 그 증언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증언을 거부하기 선서막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딱 내보내는 걸 보면서 네. 와 진짜 쾌감이 진짜 와 확 올라와가지고요. 도파민 막 근데 주기현은 저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주기현만 저렇게 썼으면 주기현 완전히 잡아 영웅 됐을 텐데. 소요사님께서요. 내란으로 사형 나올 건데 10년 의미 있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죠.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다른 그 형기의 정함이 있는 징역형이 다 흡수돼요. 거기에. 예.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거는 뭐 징역 10년이 나오든 뭐 15년이 나오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얼굴도 보기 싫고 이거 좀 징글징글하고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이제 직위원 1심은 2월쯤이나 나오려나요? 아니, 2월에는 법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조건 해야죠. 안 그러면 놓고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그 걱정이 돼요. 네. 아니, 2월 초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뭐라도 할 인간이어서 주기현은 아니 그게 본인이 참 인사 걱정되는 법관 인사 거죠.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은 했습니다만 돼야지 되는 거죠. 직위원이 말을 믿습니까? 아니 근데 보니까 1월 16일 날 윤석열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월 21일 날 한덕수 선고하거든요. 그리고 28일 날 김건희, 그다음에 권성동, 윤영호의 선고가 나와요. 근데 2월 달에 직위원이 이걸 안 한다? 아니 세 가지가 대부분 다 유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판판이? 근데 이걸 안 한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법원 못 견딜 거요. 그 상황에서도 2월 달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국민들한테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민심과 여론으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은 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저는 뭐 무방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위원의 본심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24일 재판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 법안에는 휴정기에도 증인신문을 위해서 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중개법정을 못 찾겠다라고 툴툴거리면서 이게 사실상 지금 국회 탓을 한 거거든요. 이 직위원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직위원이 뭐 2월 전에 선고일 뭐 기일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은 자신이 재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다는 저는 2월 인사이동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기대를 저는 일찌감치 좀 내려놨습니다. 어떤 뭐 재판은 재판이고 지난번 3대 특검이 이제 내일 모레 28일이면은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다 끝나는데 지금 제 2차 특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특검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법도 오늘 지금 발의를 했는데요.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은 일단 따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따로 가는 거죠. 2차 특검도 새해 들어서 첫 1호 법안이 되면 1월 중에 바로 2차 특검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빨리 구성해서 시작을 하는 게 맞겠죠. 그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왜냐면은 지금 내일 모레면 마지막 3특검 중에 하나인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맞겠죠. 통일교 특검 잠깐 좀 이야기해보고 2차 특검 갈까요? 지금 돼가는 모양새가 맨 처음에 통일교 특검, 야 지금 내란 특검이 급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민주당이 그랬다가 마치 민주당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국힘당하고 개혁신당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 하자 이러니까 당황했죠. 당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원래 그쪽에서 뭘 하고 싶었겠습니까? 공격용이지. 근데 이제 받겠다고 하니까 막 꼬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쪽이 오히려 도망가고 이제는 오히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일교 특검 하자고 법안 만들 상황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야당 쪽은 민주당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주장했던 거는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자라는
라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법원은 어쨌든 모든 사건에 특히 형사사건에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선수를 뽑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주장은 접고 개혁신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개혁신당 쪽은. 이준석 의원 자체가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나 국힘 쪽에 로비를 펼칠 때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자유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오히려 시간이 그래서 더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최근 안은 헌재하고 변협에서 추천하는 건데 저는 그냥 변협하고 법학 교수 협의회에서 복수 추천하는 안 정도면 야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국힘당은 무슨 생각으로 막 통일교 특검 하자고 밀어붙였을까? 저는 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아이 뭐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수본 수사 지켜보자 이렇게 저희는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수본에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이거 바로 12월 9일 날 특검으로부터 이첩 받자마자 팀도 전담팀 구성해서 지금 3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보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3자 추천 수사 대상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뭐 결국에는 디테일에 들어가서 안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하는 행태는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이러고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올리면 1년 걸려요.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고 무슨 뭐 단식 포함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당황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단일도 없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여러 장면들을 종합해 보건데 최근에는 뭐 어제자 보도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공동 단식을 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국에는 이 특검 후보 추천 문제는 뭐 통일교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있어서 저는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 결국 또 발족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노리는 겁니다. 민주당 주도의 특검, 통일교 특검이 발족되면 자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연대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검으로 이재명 정부가 정당을 해체하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 독재, 이재명 독재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라고 함께 공동 대응하면서 지방선거 연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제가 볼 때 저러면 진짜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요. 특검 박영식 앵커? 아니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특검 수사 결과 3개월이면 끝나요. 지방선거 이전에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어요. 그럼 제가 볼 때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를 하면 제가 볼 때 범죄자 집단들의 부패 연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받기로 했으면 빨리 받아라. 수사 받으면 된다. 그걸 가지고 다른 정치적인 것들의 노림수들을 만들어내는 건 제가 볼 땐 전혀 자기들 방식대로 굴러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단식도 누가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개혁신당 대변인이 나와서 단식을 비롯해서 뭐 특단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런 거 가지고 단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단식을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 특검과는 상관없는 목적의 단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 때문에 단식하는 거는 정말 생뚱맞아요. 아니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하면 단식할 수 있겠지. 하자는데 왜 단식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 명태균 사건 공천 개입 관련해서 특검으로부터
본인이 기소당할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조사를 받으면서 받는 느낌은 이거 내가 당하겠구나 조만간. 그거를 감지를 하고 지금 집권 세력에 맞서는 야당 인사 내지는 투쟁하는 야당 국회의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통일교 특검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의 엉뚱한 단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이재명 정부가 공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국힘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힘이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난 전재수 민주당 의원 하나 잡으려는 단견으로 역공을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거다. 요즘은 또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간헐적 정상 기간. 예. 예. 근데 일단 본질은 대선과 전당대회 조직적 개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사실 이 통일교 특검의 주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부로 뭔가 의원들의 개별적인 금품 수수나 이런 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를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이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종교가 정치랑 딱 들러붙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출산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낙태. 네. 낙태 문제를 합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 집단, 특히 좀 약간 우적인 종교 집단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것이 지금 공화당을 매우 극우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명박이 서울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종교 집단들이 들러붙기 시작했고 그 종교 집단들이 소위 국민의힘을 우경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소위 종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도들이나 자기들의 자금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막아내는 중요한 저는 시험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통일교 특검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진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우경화되는 길을 막아내는 중요한 좀 전환적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신천지도 지금 집어넣자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렇게 제안을 하던데 통일교 특검 하게 되면 신천지 같이 집어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이건 대통령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정교 분리의 국가에서 정교 일치가 될 뻔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차제에 특정 종교를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시지 않았거든요. 이름은 저희가 통일교 특검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통일교를 뿐만 아니라 신천지 게다가 저는 더 나아가서 극우 개신교까지 한 건을 묶어서 합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종교 단체들이나 법인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일교 특검이 출발할 때 저는 차제에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들었던 종교 세력들에 대한 단죄를 이번 계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진걸 소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후원을 갑자기. 제가 이따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오늘 먹방 할 때 안진걸 소장이 어제 나와가지고 자기도 방어에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조사받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겠다고 했는데 방금 슈퍼챗을 119를 보낸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11만 9,119원 한 달 용돈을 보내버렸네요. 나라와 국민을 구조하시는 백운기, 김용남, 김유정, 박영식, 김종욱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백운기 TV 100만 어서 가자. 다들 도와주세요. 임세은 식당 TV, 안진걸 TV 올림. 이따가 대방어 먹방 가야 하는데 김성교가 저를 고소해서 경찰 조사받고 있네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김성교 의원이 고소 한 모양이죠? 그런 겁니다.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 얘기 엄청 들었는데요. 현장도 가고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아이고. 김성교는 지금 특검 조사 대상 아닙니까? 네. 이번에 대상이죠. 기소됐잖아요. 네. 기소가 됐죠. 네. 예. 근데 상임위 하다가 나가가지고 전화 교체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무고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을 고소한 내용이 뭔지가 일단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김성교 의원이 기소된 거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해서 아마 기소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무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단은 아직은 결론이 안 난, 중간 결론이 안 난 사안일 수도 있고요. 근데 특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해당 공무원한테 김성교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진술을 확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어떤 것을 고소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본인이 나쁜 짓을 해놓고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지금 나쁜 짓을 했다고 얘기하는 안진걸 소장을 갖다가 지금 고소했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김성교 의원이 그 당시에 공지구 개발 건 관련해가지고 특혜 준 적 없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일가 그 장모인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모를 수가 없다. 왜냐면 윤석열이 여주지청장 할 때 2013년인가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밥값도 윤석열이 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있었고 2013년에 만남도 있었고 빤히 보이는 건데 거짓말을 했던 것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지구 건이건 양평고속도로 건이건 김성교는 딱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서 제가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동호 반복적이지만 하자면 이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 참석 중에 나가가지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사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처음이죠. 이런 죄질이 더러운 사람들은요. 죄질이 더러운 인간들은 법정 구속시켜야 됩니다. 예. 분명히 저는 단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더러운. 더러운. 근데 왜 같은 더러운도 김정욱 원장님이 하는 것보다 박영식 앵커가 하면 더 더럽게 들리죠? 이 죄질이 더러운 인간들은 아니 뭐 초반부터 저를 계속 지금 작사를 내시려고. 먹방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먹방을 지금 할까요? 아니면 하나 더 다루고 할까요? 하나 더 다루고 하시죠. 할 일 하고 할 일 먹어야죠. 하고, 예. 그래야 뭘 먹어도 맛있죠. 찜찜해요. 할 일하고 먹고 그렇게 끝내는 먹으면. 걸로 예, 그게 그러면 나을 것 마지막으로 같습니다. 쿠팡 한번 다뤄봅시다. 네. 제가 웬만하면 이것도 더러운 사건이네 보니까. 아, 여기도 이 기업도 죄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예? 아유 그냥 아니 정말 저는 그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사람의 미소가 더러운 사람이 둘 있어요. 김범석은 이렇게 웃는 얼굴로 뭘 많이 합디다. 그 자료 화면이 그렇겠죠.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더러워. 그냥 가증스럽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김기현인데 김기현도 막 이렇게 웃는 사진이 많이 나와요. 나 그것도 볼 때마다 그냥 토 나올 정도로 더러워. 네. 그렇죠? 예, 약간 그 예전에 그 스머프 만화를 보면 네. 가가멜이라고 네, 있어요. 근데 그 가가멜 관상하고 이제 김기현 의원 관상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뭐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저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그렇네 진짜로. 가가멜이 좀 이렇게 비겁하게 웃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좀 연결 지으면 김기현 의원들 조사 받으러 나와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 제 와이프가 그 가방 줄여가지고 그 전달만 했는데 저는 만난 적이 없고요. 야 박영식의 한계는 어디까지? 웃음소리도 왠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죽겠다. 크리스탈님, 안진걸 소장님 힘내세요. 하팅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예. 그 가가멜 얘기는 진작 나왔는데 처음 들었어요? 또 저한테 그러시네. 예. 그쵸. 가가멜을 근데 알긴 알아요? 아 가가멜은 잘 알죠.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스머프. 예. 그 검은 옷. 예. 예 그리고 머리도 김기현 의원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진짜 닮았어요. 예 그래서 가가멜 한번 사진 띄워봐 주세요. 아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김기현이냐 가가멜이냐 캐러멜이냐. 근데 저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남자들끼리 그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가방을 주고 받은 거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밥만 봐주세요. 마누라가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야, 저 손잡은 것도 아주 가관이네 딱.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니 근데 지금 쿠팡이 잘못을 했잖아요. 아까 사실 김병기 대표 이야기할 때도
쿠팡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쿠팡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를 자꾸 미국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막 미국 앵커가 뭐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죽이려고 한다 막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던데 이런 게 다 미국 로비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로비가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지난주부터 일단 미국 언론을 통해서 쿠팡 문제를 개별 기업단에서 터진 그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통상 문제로 자꾸 변질을 시켜가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매체부터 작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서 지난주에 예정돼 있다가 갑자기 결렬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 그게 결렬된 게 원래는 그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렬된 건데 거기에 갑자기 그 원래 기사는 딱 그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수정본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쿠팡이 들어가요. 온라인 플랫폼법 및 쿠팡 등의 문제로 협상이 그 직전에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더니 전현직 이제 미국 정치인 내지는 고위 관료 출신의 입에서 쿠팡 언급이 직접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통일교 관련해서도 뭐 미국의 유력 정치인 출신들이 통일교 문제를 마치 종교 탄압인 것처럼 언급하는 일이 있었는데 뒤에서 확인해 보니까 왜 그런 발언을 했냐? 이거 워싱턴 타임즈에서 하도 부탁을 해갖고 그랬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그 소명이었거든요. 이게 다 제가 보기엔 로비예요, 로비. 근데 점점 일을 키우고 있어요, 쿠팡이. 이걸 통상 문제로 자꾸 덮으려고 해. 그래서 미국 쪽의 압력으로 쿠팡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쿠팡은. 그러니까 나쁜 자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로비하고 미국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이런 도둑놈 같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드런 놈들이죠.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거의 100% 수입의 원천이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까지 했잖아요. 상장하고 5년 동안 쓴 돈이 156억 이상을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계에서 인사들이 하나씩 둘씩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협박하냐, 쿠팡 왜 공격하냐 이렇게 지금 로비가 통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보좌진들도 그렇고 뭐 변호사들 다 이 대관 업무에 엄청나게 직원들 많이 뽑아서 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노동자의 안전이나 인권 보호나 또는 이 보안 문제 지금 이 정보 유출된 거 이런 데 투입했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막고 본인들은 이익은 추구하고 지금 보니까 그 이달 초에 있었던 미국 그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국제무역 포럼에서도 거기에서 쿠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국회하고 정부가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어제 크리스마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다 청와대에서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분노했던 게 회의 열리기 20분 전인가 쿠팡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딱 내놓은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잠수부 동원해서 노트북 건졌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정부를 우롱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완전 우롱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직원들 행정관 이상 절대로 쿠팡 직원 만나지 마라 금지령 내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국회에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연락할 수 있으니까 금지령 딱 내렸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감 한 달 전에 쿠팡 대표 만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놈들이요, 그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여차하면 대만으로 옮길 작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 보도를 보면 대만 쪽에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쿠팡의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했던 방식을 동일하게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동일하게 옮겼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쿠팡 노동자들의 문제가 대만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쿠팡이 여차해서 대한민국에서 밥을 못 벌어먹고 살 것 같으면 이걸 그대로 대만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아요. 지금 김범석이 대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생이 뭐 대만에서 그걸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꾸리고 그 있다며요. 김범석이는 범킴이고 동생은 용킴, 유킴. 유킴, 예. 김유석. 예. 그 지금 그쪽 대만 총괄인데 거기도 똑같이 뭐 이렇게 그 노동자들 그 심하게 다루고 이런 문제 지금 치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김범석이 지금 대만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던데. 최근에 그 쿠팡에서 대만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한국 거를 옮겨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소위 이커머스에서 쿠팡이 1등 기업인데 대만에서는 그 마켓쉐어가 얼마 안 돼요. 대만만을 노리고 간 건 아닐 거예요. 대만이 이제 동남아 쪽에 전초기지로 가는 거니까 그쪽에다가 물류기지 거점 베이스를 확보해 놓고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려고 아니 하는 거 그렇더라도 대만에서도 지금 순위가 많이 처져요. 예. 쿠팡은. 그러니까 쿠팡 전체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이게 보면 김범석 의장이 이 책을 안 읽었어요. 그 한국 제목은 정치가 던지는 위험이고 원래 제목은 폴리티컬 리스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미국 국무부 장관 했던 콘돌리사 라이스 교수가 쓴 책인데 예. 거기 보면 기업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대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사례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IT에서 옛날에 큰 지진이 나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죽고 뭐 건물도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 근데 IT 섬에 크루즈선이 정박을 했는데 그게 보도가 난 거예요. 여기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크루즈 관광객들이 IT에 와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그 크루즈 선사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IT에 정박하는 크루즈에 구호 물품을 잔뜩 싣고 갑니다. 그래서 IT 국민들이 보기엔 그 크루즈 선박이 관광객을 실은 배가 아니고 구호품을 잔뜩 싣고 오는 정말 구원의 청사 같은 이미지를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하거든요. 김범석 의장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정보 유출 사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쿠팡 쪽에서 한미 간의 통상 문제로 비화시켰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어제 있었던 회의에 경제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외교하고 그 정보부처까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국정원까지 들어갔다고. 네, 그 더 문제를 키우고 있어. 보면 대단히 어리석어요. 보면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치가 던지는 위험이라는 책의 원저자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번역자는 김용남입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책 광고 좀 하느냐고. 그래요. 언제 펴내신 책이에요? 좀 오래됐어요. 2019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사서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목이 뭐라고요? 정치가 던지는 위험. 정치가 던지는 위험. 근데 그리고 이게 정치 관련 서적이 아니고 사실은 인문. 경영 관련.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식 대관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그 윤석열 의원처럼 1년만 지나면 다 까먹어. 여기만 살짝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거 아니면 못 쓸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거. 근데 그 이후에 행태를 보면 또 야 미국한테 좀 로비를 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압력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정부가 좀 쫄아가지고 아니면 우리 국회가 쫄아가지고 살짝은 타협하지 않겠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구태식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돈은 많이 썼으나 제가 볼 때 실패한 지금 대관
업무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을 잘못 만난 것 같긴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잘못 만났다. 잘못 만난 거고. 이거 이제 너네 여기서 장사하기 어려울 거야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를 전혀 못 해낸 저는 거죠. 김범석이 이자의 그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무슨 일들이 나왔을 때 했던 말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정말 나쁜 잡지다. 거의 사이코패스 같은. 거의 사이코패스예요. 뭐 말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 거의 안 한 것처럼 하게 예, 해라. 열심히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 성과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 기구나 도구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영어를 이렇게 이제 뭐 번역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완전히 하는 짓이 인간에 대한 존엄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도구로 생각하고 돈벌이로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건 팩트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쿠팡 노동자들이 이른바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단순히 시간급으로 받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배송한 물량과 연동돼서 그러니까 오버워크하는 거죠. 예,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배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저거는 본인이 일부러 저렇게 표현을 했나?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팩트가 다른데요. 저런 모습만 보더라도 일단은 그 혐의가 중대하고 인간성도 더러울 것 같고요. 저는 이 쿠팡이 한국 정부를 그간 굉장히 만만히 콩떡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간 대관으로 벌어먹고 살면서 대한민국 정치권 구워 삶아먹기에 참 간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대가 이재명 정부라는 거를 일단 간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부만 그렇게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입법부도 우습게 본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쿠팡에 대한 대응을 가볍게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건 여야의 의견이 나름 합치된 사안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국민의 의견이 합치된 건데 대통령이 쿠팡을 세무조사하고 뭐 민관합동조사하고 심지어 특검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안 칠 국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이재명이 달려들기에 즉 바로잡기에 불의를 시정하기에 나쁜 주제가 아니죠. 지지율을 올리기에도 어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할 거라고 보고요. 위기에 강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잘 맞으면서 커왔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올려치면서 성과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제 그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에서 그 징벌적 체제, 그 다음에 인허가권 박탈, 그다음에 세무조사 이런 얘기들이 논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중요한 좀 전환적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목숨까지 잃을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본주의는 진짜 잔혹한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회는 그런 잔혹한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살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이다. 전 그래서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서 대한민국에서 쿠팡 같은 사례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적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형님 TV님이요. 배송 시스템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성공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경영 전문가 우리 김영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쿠팡은 철저하게 미국 아마존을 따라한 겁니다. 물류 시스템, 배송 시스템도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사실은 아마존이 저렇게 미국의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사실상 창안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쿠팡의 계열사 중에도 그대로 그 이름을 갖다 쓴 계열사가 있는데 풀필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풀필먼트가 아마존이 최초로 시작한 건데 단순히 상품의 보관 장소로만 여겨지던 창고를
완전히 배송부터 포장 그리고 AS까지 다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창고의 개념을 바꾼 게 아마존 풀필먼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불필요해요. 그거를 예. 그대로 베껴서 갖고 온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쓴 건데 그게 먹힌 거죠. 근데 그 아마존이 창시한 물류 시스템은 그건 뭐 지금까지는 그 가장 좋은 효율적이고 좋은 시스템 같아요. 근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법이면 법,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경영이면 경영, 먹는 거면 먹는 거. 모르는 게 없어. 그쵸? 그렇죠. 거의 이제 제너럴리스트이신 거죠.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고 네. 제너럴리스트도 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재주 많은 사람이 밥 굽는다 이런 속담을 제일 싫어해요. 아직도 전화가 안 오세요?